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디를 가도 꼭 귀신 보는 친구가 있더라. 예전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보는 놈. 영화 식스센스처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고 자란 놈이었죠. 그 놈이랑 있었던 일들입니다. 간략하게 그 놈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공공학번이니까 예전에 그 흔한 분신사바 있잖아요. 그걸로 그놈이 여자 선배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신기한 게 물어보는 건 정말 다 맞췄어요. 저 또한 그런 걸 좋아라 해서 물어봤지요. 또 그놈이 제 앞방에 살아서 친해지기는 쉬웠죠. 하루는 날 잡고 뭐든지 물어보려고 하더군요. 특이하게 그놈은 분신사바를 혼자서 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재민증 번호 끝번호, 당시 여자친구 전화번호 끝번호, 오른마 오라버지 끝번호 다 맞추더군요. 이것저것 다 맞추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로 이건 정말 제불 알 친구들만 아는 건데 우엄마 본명을 써보라고 했죠. 우엄마가 본명이 남성스러워서 어릴 적 할아버지가 예명을 붙여주셨는데 본명은 정말 제불 알 친구만 알았었죠. 여하튼 본명 써봐 했는데 우엄마 본명 석자를 딱 씁니다. 그땐 정말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자, 그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첫 번째로 본 걸 얘기해 드립니다. 신입생이었는데 우리 연극영화과가 예전부터 위계질서가 심해서 술을 마시면 꼭 회를 보고 맙니다. 그날도 선배들과 술을 진탕 먹고 해가 뜨자 집 구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온통 머릿속은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꼬마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 업혀도 돼? 그때 뒤는 안 돌아봤습니다. 오직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그냥 새벽부터 아빠랑 어디 가는 애기인가 보구나라는 작은 생각만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들었죠. 그러다 갈증을 느껴서 변소도 가고 싶고 그래서 제 침대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역시 바로 뻗었는데 제 침대 앞에는 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문에 제가 전신 거울을 달아놨죠. 그 거울로 침대 옆에 있는 냉장고 위에 어떤 꼬마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진짜 원망스럽게요. 전 원래 겁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라 귀신 같은 건 그때는 안 믿었는데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면 정말 악소리도 필요 없더군요. 그 상태로 술을 다 깨고 미치겠더이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은 항상 잘 때 머리 쪽으로 두는데 그 꼬마 아이를 보고 손도 안 움직여지더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기억이 납니다. 청멜빵 바지에 흰 티를 입은 꼬마 여자애가 저를 서글프게 바라보는데 핸드폰을 잡을 용기도 없어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오직 앞방에 있는 귀신 보는 그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쪽팔림이고 뭐고 정말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그 자리를 박차고 그놈 문 앞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놈이 졸린 눈으로 나오더군요. 제 표정을 보더니 제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알았다. 알았다. 기다리라. 이러면서 제 방으로 바로 들어가더군요.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지만 저는 정말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놈이 그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20분 정도 후에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첫마디가 형 쟤는 왜 없고 왔나?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 방이 온통 그야말로 개판이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놈은 사실 퇴마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방벽이며 침대 시트며 온통 구정물이더군요. 그리고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빗자루를 태워서 입에 소주를 물고 방 구석구석에 뿌리고 그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이 쟤를 업고 왔다고 왜 업고 왔냐고 그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 후로 전 한동안 제 방에선 잠도 못 자고 그놈 집에서 살았죠. 너무 무서웠어요. 때는 제가 첫 번째로 그 아이를 보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2학년이 되었습니다. 때는 저희 학교 축제였습니다. 저희 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계질서가 심해서 2학년이 되면 더 빡세집니다. 군대에서 일병이 제일 빡시듯 후배들 가르치고 챙기랴 선배들 눈치 보랴
여하튼 그날도 후배들과 함께 주점을 열었던 우리 과 홍보를 위해 바빴었죠. 참고로 저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축제에도 주점을 닫아야 합니다. 이유는 캠퍼스 가로등이 거짓말처럼 전부 꺼집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저희 2학년에게 1학년 통솔하고 주변 정리하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남은 2학년 중에도 1학년 애들을 데리고 먼저 가보라고 했고, 귀신 보는 그놈과 저와 이렇게 단둘만 남아서 트렁크에다가 술을 정리하고 남은 안주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간은 12시 5분 전. 그놈이 예전 한 말이 생각나서 우리는 좀 서둘렀습니다. 그놈이 예전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 워낙 많은 것들이 겁나게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려면 직진을 하고 좌회전하면 정문이 나왔습니다. 거리도 조금은 먼 편이었죠. 시동을 걸고 서행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다 꺼지더군요. 겁이 몰려옵니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천천히 몰고 갔습니다. 제 옆에는 귀신 잡는 그놈이 있어서 안심은 했었죠. 이제 직진은 다 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가고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형 내려 빨리 내려 그러더군요. 갑자기 소름이 돋더군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형 뛰어. 그럽디다. 너무 무서워서 정문까지 뒤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정문까지 와서 제가 너 왜 그러냐고 말하자 그놈이 그러더군요. 저거 안 보이냐고. 안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라고. 저는 안 보였습니다. 아, 저거 안 보이냐고. 정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그러면서 이래도 안 보여? 그 순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앞에는 저희 차 보니 뒤에 어떤 여자가 완전 밀착해서 엎드려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온통 빨간 여자가 머리는 정말 흐트러진 채로요. 그러더니 저희 쪽으로 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걸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엎드린 상태로 기어오더군요. 두 팔과 다리로 그때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그놈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주원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닥닥닥 거리더니 옆 건물 숲속으로 들어갑디다. 그러자마자 그 건물 강의실 5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은 불이 모두 꺼집니다. 정말 모두. 장난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놈이 그러더군요. 형이 좌회전 하자마자 그 여자가 갑자기 쿵 하고 본넷에 올라타서 빨간 눈으로 형만 바라봤다고. 그래서 내리라고 한 거라고. 무작정 정문까지 뛴 우리는 고개만 돌려서 보고는 우리는 쫓아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였습니다. 차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 간다고 했고 그놈은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그렇게 두면 안 되기에 한숨 돌리고 같은 과침 그놈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만큼은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 친구를 불러서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역시 저는 제 방을 못 들어가고 그놈 집으로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는 저에게 그놈이 그럽니다. 아까 그 여자는 자기도 못 건든다고. 이 지역에서 그 여자만큼 강한 길을 못 봤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해가 서서히 뜨려고 하자 용기가 조금 납디다. 그놈 집에선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는 캠코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정문을 향해서 땡겼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줌을 하는데 정문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놈이 본 거였고 아직은 무서워서 그놈에게 먼저 보라고 한 거죠. 후에 제가 바로 보고 싶어서 캠을 들고 보려고 하자 뷰파인더로 보는데 온통 빨강이더군요. 뭐야 하고 눈으로 보면 괜찮고 다시 뷰파인더로 보면 빨강이더군요. 순간 진짜 아까 일이 생각나고 그 여자가 떠올라서 그놈과 함께 그 방을 나와서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이제는 아침이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했습니다. 제 방에 핸드폰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 좀 가지러 가려고 그놈과 같이 제 방을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제 방 베란다 창문 밖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그러더군요. 못 본 척하라고. 그냥 배터리 포기하고 나가자고. 아무리 못 본 척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떨림은 속일 수가 없더군요. 그 상태로 방문을 닫고 현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정말 평소에 그런 적이 없던 현관이 안 닫혔습니다. 문도 안 잠기고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됩니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신곤의 집으로 간 우리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축제 주점을 나가서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몸으로 다른 과에게 주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만 아니었으면 주점이고 뭐고 포기했을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빈강의실 창문으로 그 여자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뒤를 조심하세요. 제가 일 쉬는 날 밤 11시에 어머니 집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 정류장 내리려고 먼저 일어나 카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지독하게 풀풀 풍기는 아저씨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버스가 정차를 하고 내리려고 계단 한 칸 내려가는데 뒤에서 밀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발로 아스팔트에 딱 발을 디뎠던데 안쪽으로 심하게 꺾여 저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민 사람은 그 술 취한 남성이었습니다. 저보고 어린 노무 새끼가 어른 앞길을 막아 버른 장머리 없는 새끼 하면서 그냥 걸어옵니다. 저는 거기 서라고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반깁스 판정받고 바로 경찰서 가서 버스 번호판 등 지역 CCTV를 확인해 준다고 하고 연락을 기다리니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에 보이는 걸로는 제가 말한 대로 미는 거와 밀고 난 뒤 울목으로 사라진 것까지는 보이나 그 루트대로면 다른 CCTV에 확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형사가 이거에 안 잡혔다는 거는 담을 넘어서 이동했다거나 증발했다는 건데 다시 다른 CCTV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님들도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너 북한군들이 어떻게 담력 훈련을 하는 줄 알아? 멍하니 앞을 주시하고 있던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대답한다. 이병 김정훈.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병님. 그놈들이 참 독한 게 저기 보이는 저놈들 초소에서 땡 하고 출발해가지고 지뢰지대를 통과해서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철책을 찍고 돌아간다는 거지. 최상병은 손수 손가락을 들어 예상 경로를 그리듯 북한군 초소에서부터 바로 앞에 있는 아군 철책까지 쭉 가리켜 보였다.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지 그럼. 몇 년 전에 그렇게 넘어온 북한군을 운 좋게 잡아서 포상금에 훈장해 그대로 전역했다는 병사 얘기 못 들었냐? 확실히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군대 얘기란 게 거의 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려니 할 뿐이다. 전방을 두리번거리며 최상병이 말을 이었다. 아이고, 나도 그런 눈먼 놈들 못 잡으려나. 포상금이나 훈장 같은 건 둘째치고 전역이나 했으면 좋겠네. 그 점은 동감이다. 군생활이란 게 다 그렇겠지만 여기 지오프는 특히나 거지 같은 곳이다. 앞으로 남은 날짜를 세다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꼭 잡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최상병은 피식 웃으며 말한다. 넌 임마 아직 저녁 날도 안 보이는 놈이 벌써 그런 생각하냐? 아닙니다. 내 놈은 그냥 이 형님이 빨리 전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참, 담력 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엔 또 뭔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안 드냐? 담력 훈련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저놈들은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하면 쓰나. 하지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설마 너한테 저기까지 다녀오라 하겠냐? 그렇게 말한 최상병은 한쪽에 페인트가 칠해진 돌 하나를 집어 철책 너머로 던진다. 저걸 주워 오는 거지. 저 밑쪽에 내려가면 철책 하단부 드러난 곳 있으니까 빨리 다녀와. 알겠습니다. 더 버벅댔다가는 진짜로 북한까지 다녀오라고 할까봐 재빨리 뛰어나갔다. 역시 조금 내려가니 철책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 사람 하나 정도는 간신히 통과할 만한 구멍이 있었다. 조심히 철책을 통과하여 돌이 떨어진 곳 근처로 이동했다. 건너편에서는 최상병이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철책 불빛에 의지해서 돌을 찾을 때였다. 탕! 끔찍한 고통에 무릎을 꿇고 옆구리를 바라보았다. 왼쪽 옆구리에서 빨간 피가 울컥울컥 배어 나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최상병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포상을 받는 방법은 적군을 잡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탈영범을 잡는 방법도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생물체. 지금 나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창밖을 쳐다보니 서리가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리가 끼지 않았어도 겨울밤 2시경에 산길도로에 무어가 있으랴마는. 민경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흘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제기랄. 민경은 재빨리 눈을 아래로 내렸다. 여자는 민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 눈을 마주쳤다. 알아차렸을까?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조그맣게 진저리를 쳤다. 민경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녀는 소설가였다. 소재를 구하러 떠난 무전여행은 눈 오는 전라도 산길에서 중단되었다. 걸어도 민가는 없었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관광버스는 그녀에게 구세주로 보였다. 손을 열렬히 흔들자 버스는 천천히 멈추어 섰고 민경은 쭈뼛거리며 차 안으로 계단을 올라 들어갔다. 저기 제가 너무 추워서요. 기사는 쌀쌀맞은 눈초리로 민경을 흘끔 보았다. 민경은 약간 화가 났다.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면 그냥 갈 것이지 왜 차를 멈춰서 자신을 태워주었을까. 저 가까운 마을에만 도착하면 내릴게요. 기사는 일말의 반응도 없이 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다. 쥐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들어오던 찬바람이 뚝 끊겼다. 살았다 하며 그녀는 넉넉한 기내 좌석들을 향해 걸어갔다. 차 안은 따뜻했다.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커다란 관광버스인데 탑승객은 10명을 조금 넘어 보였다. 모종이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가 보다 하고 민경은 생각했다. 민경은 승객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맨 끝 좌석에 털썩앉았다. 높은 뒷좌석에 앉으니 버스의 모든 전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묵묵히 운전하는 쌀쌀맞은 기사의 뒤통수를 시작으로 불불이 흩어져 앉아있는 각 승객들의 앞뒤로 움찔움찔대는 뒤통수까지 천천히 승객을 한 명 한 명 보는 와중에 민경의 한 여자의 뒤통수에 머물렀다. 긴 생머리였는데 윈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부스스했다. 윤기 없이 뻣뻣해 보이고 억세 보였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칼 같지 않달까. 여자는 민경의 좌석에서 두 칸 앞에 앉아 있었다. 민경은 그때 놀라운 것을 보고 말았다. 갑자기 여자의 뒤통수가 가로로 쭉 벌어졌다. 벌어진 머릿속에는 마치 상어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들이 가득했다. 이빨에는 피 같은 것이 엉겨 있었다. 마치 하품을 하는 것처럼 쭉 벌어졌던 뒤통수는 마치 거짓말이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덥석 닫혔다. 민경은 얼어붙었다. 벌어진 뒤통수 안에서 사람의 잘린 엄지 손가락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뛰어넘었다. 쿵 소리와 함께 모든 승객들이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깨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사람들은 창문 밖이 여전히 어두운 것을 확인하고 버스 앞쪽의 전자시계를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의자에 묻었다. 새벽 2시 45분. 그리고 그때에 그 뒤통수 여자도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도로 잠을 청할 때쯤에야 느릿느릿하게 허리를 의자에서 떼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자신도 모르게 내부에서부터 소름이 돋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았지만 뭔가 결여되어 있었다. 퀭한 눈, 다크서클, 부르튼 입술 전형적인 거짓골의 여자였다. 하지만 민경을 두렵게 한 것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저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경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시선이었다. 당장 내려야겠어. 민경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뒤통수 여자는 아주 천천히 민경을 돌아보았던 속도보다 거진 3배는 걸릴 시간을 투자해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 민경은 이제 그 여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소름 끼쳤다. 저 여자는 뭐란 말인가? 귀신. 저런 구체적 형상을 지닌 귀신이라니. 그것보다 뒤통수에 입이 달려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니. 번지수가 틀리다. 저건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먹이사슬에서 인간을 위해 서 있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어떤 이생물체임에 틀림없었다. 저 뒤통수로 사람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으리라. 민경은 떨리는 발을 간신히 떼어 운전석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 옆을 지날 때 여자가 고개를 부러질 것처럼 획 돌려 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한 것을 추스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버스기사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저기요. 민경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소리쳤다.
버스 기사는 그제야 무심한 눈초리로 민경을 흘끗 보았다. 내려주세요. 왜 그러는가? 눈 오는 길판에서 돈도 안 받고 태워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밖에서 걷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어이고, 이 날씨에 밖에 걷는다면 뒤지지 않고 배겨. 1시간만 더 가면 마을 있으니까 그냥 이샤. 민경은 백미러로 흘끗 버스 뒤를 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민경을 그 기묘한 눈으로, 풀린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 한시도 이곳에 남아있기 싫었다. 그냥 내려달라니까요. 아니, 이유가 뭔가 뜬금없이. 그냥 내려줘요. 아저씨. 제발요. 네. 이상한 아가씨네. 뭘 울기까지 하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납치라도 하는 줄 알겠네 알겠어. 아저씨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버스를 정지시켰다. 버스는 눈길을 조금 더 미끄러져 가다가 엔진 소리와 함께 정차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덜커덕 열렸다. 민경은 허겁지겁 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를 보자 버스는 벌써 문이 닫히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는 시골 눈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버스는 이제 50여 미터가량 먼저 떠나가고 있었다. 저 따뜻한 불빛이 아쉽지만 그 괴물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것보단 100배 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자 민경은 서서히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그건 뭐였을까? 무슨 생명체일까? 혹시나 외계인은 아닐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도 좋을까? 의심이 들었다.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하겠지. 결국 이 얘기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옳을 것이다. 그때였다. 100여 미터를 가던 버스가 갑자기 정차했다. 그리고 양옆으로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캬악 소리와 으악 소리. 무언가 찝기는 소리가 다발적으로 조그맣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확히 10여 초 뒤에 멈췄다. 치익하고 버스 문 열리는 소리가 민경이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딸칵딸칵 계단 내려오는 소리. 열린 문으로 여자가 내렸다. 버스 내의 전조등 불빛이 여자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피범벅이 된 버스 내부가 차창 안으로 보인다. 여자는 천천히 민경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아니,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뒤통수를 앞세우고 민경이 있는 쪽을 향해 전력질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